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찐 경제 성장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 장세 또는 일부는 또 하락 장세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필요한 확신이 뭐고 걷어내야 될 불안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염불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 부장님 시각은 오랜만에 모셨지만,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주린이들 이런 분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이 전고점 넘는 강세장을 예상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5월에 다시 강세장 진짜 올까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월 말에서 한 4월 초까지는 계속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좀 시장이 이제 좀 약간 금리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한국은 사실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성장주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독일의 닥스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다 포진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1등부터 10등까지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성장주에 좀 포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시총 하나의 비중으로. 일종의 나스닥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거의 그 나스닥 오르면 같이 오르고 네. 나스닥 빠지면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그냥 바로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좀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최근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금리에 조금씩은 적응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미국의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해도 증시가 뭐 크게 부러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올라갈 만한 지금 또 큰 호재가 좀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그냥 굉장히 지루하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오면서 장을 좀 봤는데, 수급 자체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는 꾸준한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증시에서 어쨌든 좀 발을 뺀 상태로 관망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재미없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또 1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사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게 좀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4월과 5월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좀 삼성전자가 좀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오스틴 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등 기업이 지금 모멘텀을 못 받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이런 것들은 4월달 되면 이제 다 지나갈 악재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오스틴 공장도 일부는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고, 또 4월 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실적을 오히려 빨리 발표하고 나면 사실 안 좋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불확실성 제고고, 좋으면은 뭐 좋은 쪽으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증시에 좋게 작용할 거라고 좀 보는데, 그 이유는 주가가 너무 못 갔어요. 지난 1월 달에 딱 고점 찍고 나서는 거의 그냥 한 2달 정도를 그냥 옆으로 8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불확실성을 이제 깨고 만약에 좀 움직여 준다라면은 5월까지 좀 큰 그림에서는 좀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그림으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올 호재 같은 게 올해 내에는 이제 마땅한 게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경기 부양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왔고 이미 반영됐고,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후폭풍 같은 게 오히려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유동성도 좋게 보시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싸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반대로 이미 다 반영됐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근데 또 악재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뭐 연기금의 대량 매도라든가, 그죠? 또 요즘에 금리에 대한 금리 올라가면 증시가 당연히 할인 받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이 악재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가 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증시가 좀 발작을 했던 경험들이 있지만 그 금리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는 이 금리가 경기를 추종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물론 이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도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줬고 네. 최근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들도 지금 전혀 나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라는 거함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예요. 네.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4천 간다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좀 강세장의 흐름이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유동성 면에서도 돈 이미 많이 뭐 풀린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뭐 많이들 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돈의 공급이 계속 증가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물론 이번에 시그널을 확실히 줬으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그랬으면은 저도 좀 시각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약간은 이거 이제 돈을 좀 줄이는구나 이런데 뭐 어쨌든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죠. 경기는 좋아지는데 양적 완화는 앞으로 계속한다. 무제한적으로. 일단 살아날 때까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그럼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한 번에 더 랠리가 나올 자리는 있다.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금리 분명히 올라갈 거야. 거기에 대한 긴축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낙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시장 보면 되게 팽팽하잖아요. 네. 이게 뭐 올라간다 분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요즘에 되게 많이 늘어나시는데 그런 걸 보면 아직은 모든 게 저는 다 좋은 것들이 반영됐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위쪽을 좀 열어놓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은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네. 보고 있던데, 야 그렇게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렇죠. 야 이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이랑 지난주에 네. 이 연준 페드의 네네. 어떤 좀 정책이 약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네. 혹시라도 성장이 더 나오면 더 기대에 못 미치는 네. 어떤 연준의 결정이 네. 나오면서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증권사 보고서에서 그 매크로 담당하신 분들이 과거 사례를 다 찾아가지고 진짜 금리 상승기에 어땠나 주가가. 근데 다 올랐더라고요. 왜냐면은 금리가 이게 오르는 게 그 긴축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이 주가 P라는 게 이 현재 가격이 미래 가치를 금리로 할인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래 가치는 뭐죠? 미래 가치는 성장률이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면 되고 금리는 떨어지면 P가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모는 떨어지고 분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분명히 이 분모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모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당연히 위에 미래 가치죠. 이 성장률이 더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P는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수학의 공식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도요. 이게 성장률이 의외로 가파르게 나오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증시가 대부분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욱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연준 의장의 제가 속내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냐 뻥카 아니냐 아니 어떻게 경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금리 올릴 생각을 안 하냐 돈을 더 푸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우리 패드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 격언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연준 의장의 말을 그냥 믿는다면 금리는 올리지 않는데 성장률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P는 완전히 이게 수직으로 솟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연준의 말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그런 성장률 상향 그리고 설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를 때 증시가 항상 좋았기 때문에 전 좋게 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요 카카오 네이버는 또 사상 최고가예요. 그렇죠. 이 금리 상승기에도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보여준 거죠. 아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현금을 창출을 하고 돈을 잘 벌고 그 이상 성장하는 기업은 신고가를 내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금리 오르면 성장주 안 됩니다. 가치주 사야 됩니다. 이 논리를 깨버렸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이번 우리나라 증시를 딱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결국엔 금리보다 이런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올 때는 증시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이거는 확실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차별화는 되게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오르는데 돈 못 버는 기업은 할인을 엄청나게 더 받아버려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 네이버 카카오처럼 압도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는 위쪽으로 보시되 스타일에 대한 고민은 진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에 시장이라는 게
아니 미국에서 금리가 흔들리면 이 나스닥이 떨어지고 그게 여파로 한국 주가도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금리를 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설마 1.7% 장기 국채 금리가 가겠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1.7% 한번 찍었다 다시 안정되긴 했지만 네. 오른 적이 여러 번 네. 있다 보니 최근에는 미국의 이 10년물 장기 국채가 연내 한 2%까지도 갈 수 있어. 그것도 넘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해서 3, 4월 계속 이 불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조정이 또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금리는 어떻게 좀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재밌는 사실들이 뭐냐면 금리가 2%를 간다고는 봐야 돼요.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 아, 그거는 그냥 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가야 높다. 된다고 그냥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야 네. 됩니다. 왜냐면 네. 경기가 지금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못 올라가면요. 이건 이제 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잖아요. 백신도 나오고 지금 미국도 지금 엄청난 돈을 푼 데다가 네. 뭐 3천조 인프라 투자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에요. 금리가 2% 정도 가는 건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또 보고서 쓴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중에서 단기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정책 금리 있죠. 여기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예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제로로 거의 묶어두니까. 근데 장기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과거 이게 데이터 분석하신 분이 어떻게 썼냐면 이 차이가 1.5% 이하일 때는 증시가 되게 좋았대요. 네. 근데 1.5에서 2% 사이일 때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57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구간에 들어서면서 증시가 계속 막 요동을 치죠. 뭐 위로도 못 가고 뭐 아래로 한 번씩 급락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의 장기 금리가 2%를 많이 뚫어버리잖아요. 뚫고 나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2% 이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데이터는 2% 이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을 때 랠리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네. 2차 랠리가.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찐 경제 성장이 나온다. 네. 예. 그러니까 금리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에 이제 베팅하는 사이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장세로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부터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2% 올라간다 이거에 너무 공포심 갖지 마세요.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편한데 다만 이런 거죠. 너무 빠르게 가면 시장이 또 적응을 못하니까 완만한 속도로만 가주면 이건 증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지금 1.7인데 여기서 갑자기 다음날 1.8 가고 다음날 1.9 가고 이게 수직으로 쏟아버리면 당연히 증시 또 부러지겠죠. 이게 충격을 받으니까 금리 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가 아니라 좀 완만하게 적응기를 거치면서 가준다면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네. 완만한 상승.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의 그 예상하는 경로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증시에 그거는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금리 상승을 인정을 하시고 금리 상승기에 좋았던 업종이라든가 그럼 아까 제가 카카오 네이버로 언급을 해줬지만 그럼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그럼 금리 상승기에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성장주든 뭐 가치주가 됐건 간에 그런 기업을 내가 계속 공부를 해서 찾는 지금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바로 장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금리 하나만 가지고 금리가 2% 가면 증시가 이제 폭락합니다. 이런 논리보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기업, 어떤 섹터에 투자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이제 네. 저명한 학자, 심지어 관료 출신의 네. 관료도 해봤던 그런 분이 이번에 네. 1.9조 달러 이 경기 부양책은 실책이다 막 네. 이렇게까지 맹 비난을 네. 하니까 이렇게 경제를 전망했던데 굉장히 나쁜 전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연준이 이걸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지금 하도 국채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 이게 언젠가는 이게 잘못해서 뚝 하고 부러져서 연준도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혹시 올 수 있는 건지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준이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제 국채 발행을 그렇게 이 양쪽 하나를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도 지금 돈을 계속 이제 이번에 1.9조 달러를 이제 풀어가지고 현금을 이제 꽂아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 경제가 지금 앞으로 살아나는 건 확실한데 좀 더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백신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는 뭐 돈을 풀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는 살아날 텐데 그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양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 중산층의 뭐 연금 같은 것도 네. 이 많이 우리 한국과 구조가 달라가지고 주식 베이스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망가져 버리면은
엄청나게 지금 미국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사실 그 파웰 의장도 약간 립 서비스를 좀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이 뭐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뭐 어떤 스탠스로 돌변한다거나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뭐 일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을 지금 계속 풀지만 그만큼 어쨌든 돈을 지금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소비라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 인프라 투자도 할 텐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거기 진짜 한 인프라 투자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쪽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풀었는데 이 풀린 돈이 그냥 남아 돌아가지고 갑자기 연준이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그거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인프라 첫 삽도 뜨지도 않았는데 그런 걱정을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저는 없다. 페드에서 연준에서 네. 기준금리는 2023년까지는 잡고 있겠다. 네. 이게 사실은 뭐 거의 드러난 셈이니까 네. 또다시 점도표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페드를 좀 전 세계가 믿느냐? 러시아나 터키, 브라질 같은 네. 경우에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건 뭐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미국한테 양떡깎기를 너무 많이 당해서 양떡깎기 좀 당하지 않고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도대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뭔가 삐그덕거리면 또 혹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지,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 나라들이 지금 뭐냐면 터키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올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터키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국가예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터키 리라가 또 이번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이렇게 그 환율이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완전히 급락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금리 인하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또 강을 건널 수가 있거든요. 돈이 더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경기가 안 좋아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한 것 같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브라질 물가가 좀 많이 튀는 거,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를 좀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가 올라갈 때 피해 중에 하나죠, 사실은. 체력이 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이 튼튼한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신흥국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잖아요. 뭐 저라도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고 싶겠죠. 네. 돈을 빼가지고. 그러면은 브라질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이제 정부 당국에서 봤을 때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면, 또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괜히 터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금리를 올리면 또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체력은 약하고. 그러니까 여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지금 브라질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급한 불을 끄자. 예, 경기보다 자금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자체로서는 신흥국들한테는 되게 옛날 우리 한국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되게 불편한 이슈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들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긴축 시그널이기 때문에 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은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시중금리입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긴축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그때 한번 그 2015년 말부터 1년 동안 금리 올린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간 신흥국이 다 완전 그 박살이 났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랑 다른 거는 시중금리는 올라가지만 아직은 미국의 정책금리 올릴 생각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긴축에 대한 발작을 할 필요는 아직 없는 단계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장 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안도를 했던 게, 이거 중국이 따라가면 어떡하지? 네. 되게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어제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했는데 일단 동결을 했어요. 시장이 약간 우려했던 게, 이거 인상을 조금이라도 하면 진짜 완전 발작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중국은 정말 중국이네, 이 예. 경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맞아요. 이게 뭐 상징성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네? 그럼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올려볼까? 이럴 네.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어제 인민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일찍 터지고 먼저 잡아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은 작년에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적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력이 너무 많아요. 통화정책의 여력이. 그러니까 굳이 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풀었으면 이게 이렇게 회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어제 인민은행장에 우리가 의도를 100% 모른다 하더라도 발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리 인상 안 해도 돼.
돈 빠져나가는 거 신경 안 쓴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중국이 금리 이제 안 올렸으면 돈을 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돈을 푼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회수는 안 하겠다.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유지해줘도 저는 시장이 되게 호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증시가 한 번씩 놀랬던 게 중국마저 금리 인상하면 어떡할까. 진짜 되게 막 공포심을 가졌는데 그거는 일단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딱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국은 당연히 중국을 많이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터키나 브라질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올해 들어오신 분들 네. 중에 특히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쪽에 많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네. 그럼 혹시 이 반도체가 이 최근에 조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네.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근데 계속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격을 이게 참 되게 독특한 섹터인 게 뭐냐면요. 경기 민감형 원래 그 산업이에요. 네. 원래는 네. 되게 민감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거기에 성장이 붙어버렸어요. 갑자기. 네. 비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또 메모리 쪽에서도 요새 뭐 이렇게 사이클을 잘 안 타는 이유가 뭐냐면 과점화되다 보니까 네. 설비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냥 공급 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격을 그냥 예전에 이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우상향하는 사이클로 그냥 3사가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민감주 같으면서도 그냥 약간 성장주 그 개념이 붙어가지고 성격이 좀 모호해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절대 싼 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 PER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요는 너무나 좋아요. 자동차도 있지만 또 요즘에 그 뭐 스마트폰도 5년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PC라든가 이런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이게 줄지를 않고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D램 메모리 쪽도 워낙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비메모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라고 그러죠. P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 수요도 좋고 P는 올라가고 공급은 크게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반기 가면 공급이 아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이건 설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판이 꺾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공급 과잉으로 빠지는 시기는 아직은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뭐 반도체 굴게 할 거다. 네, 그거 예, 약간 뭐,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게 위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미국 기업들 키워버린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 기업들한테도 나쁠 건 없는 게, 미국의 방향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분명한 건 중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자체는 호재죠. 그렇죠. 호재인데 미국 기업만 키울 거냐, 아니면 이제 대만이나 한국, 일본 기업까지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그림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 우리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 예, 이렇게도 맞아요. 될 수 있고, 그럼 우리 주가나 아니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이렇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그 이게 설비 투자 면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쪽에 많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삼성으로 예를 들면 시안 공장, 네. 그다음 평택 공장 이런 데 증설을 하는데, 지금 오스틴 공장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여기 증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어차피 비메모리 핵심 팹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한파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증설의 필요성은 삼성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명분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지어라.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어라. 거두절미하고 내가 뭐 그럼 페널티 안 주겠다. 안 지으면 페널티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실 TSMC는 이미 그 투자하기로 했고 삼성도 좀 저울질 하는데, 이거 자체로 보면 저는 호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지금 뭐 물론 우리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지으면 뭐 그 비용 면에서는 좋겠지만, 미국의 지금 입장에서는 자국 반도체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반도체 강국은 한국과 대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같이 끌어들여서 처음에 붐을 일으키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네. 미국이 이제 같이 가버리거든요. 같이. 예, 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진출한 기업도 있고, 새롭게 같이 삼성과 하이닉스랑 같이 동반 진출할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반도체 이 사이클 면에서 보면은 공급을 이제 어쨌든 설비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그런 한 번에 빅사이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코스닥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거기 가서 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소부장 기업들도 뭔가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림이 한번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이거는 물론 미국에서 완벽하게 뭔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 네. 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은 해주시되 이 그림이 만약에 그려졌을 때는 생각보다 큰 사이클이 저는 나올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 2016년도 말에요. 그때 애플이 아이폰에 OLED 탑재한다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OLED 관련 장비 소재 업체들이요. 정말 잠잠했던 기업들인데 주가가 몇 배씩 날라갔습니다. 그 사이클 하나 딱 생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사이클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반드시 하나 정도의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고 들고 가는 게,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그게 나왔을 때는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네. 항상 그렇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또 뒷북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고점은 아직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모르고. 근데 분명히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은 하지 말고, 지금이 비싸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 반영됐으니까. 근데 사이클 면에서는 아직은 기간으로 봤을 때 내년 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사이클 쪽으로 좀 오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전체 중에 30%는 지금 손해란 말이에요. 진짜 아닌 기업도 손절하셔야 되는데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뭐 물린 이상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렸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Round one, fight.